2004년 11월 12일 오전 11시경 112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울지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기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빨리 누구든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신고자는 인근에 살고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던 건 최초로 현장을 목격한 10살을 넘긴 어린아이였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서 가까이 살던 친척 집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거실에 누군가가 이불로 돌도 말려 있었는데 이불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고 했고요. 신고를 받고 먼저 출동했던 지구도 요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최초 발견했던 그 아이의 40대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요. 이미 사망한 아버지 모습을 본 거네요, 아이가. 아, 진짜. 다른 가족들은 없었어요? 아내하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의 밥까지 차려준 다음에 시신이 발견된 시각까지 찜질방에 있었고요. 다른 자녀들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버지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거네요. 만약에 거기 다른 가족들까지 같이 있었으면 그 그럴 수도 사람들까지 있죠, 위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야, 생각만 해도 이거 진짜 끔찍한. 현장상은 어땠었습니까? 제가 1차 감식이 끝나고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혈흔 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몸싸움이 막 벌어진 것 같지는 않는 게 아무래도 자다가 범행을 당한 걸로 추정됐고요. 아휴. 게다가 피해자 머리에 둔기로 이제 여러 차례 내려친 흔적이 있고 복부 옆구리에 자창도 2군데 보였다고 했는데요. 부검 결과를 받아보니까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둔기로 때리고 그다음에 또 흉기로 찌르고. 뭘 노리고 집에 왔길래 살인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을 둘러본 우리 수사팀의 의견이요, 엇갈립니다. 응? 현장이 좀 이상했나? 어땠길래 그렇죠? 강도 살인이다. 아니면 강도 살인을 이장한 현장이다. 아, 강도 살인으로 봤던 건 아내가 피해자 지갑이 없었다고 했고 집안이 여기저기 어질러진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갑 훔치러 갔다가 살인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근데 위장이라고 보는 형사들은 그중에 그 유독 작은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다 열린 데다 책들도 쏟아져 있고 장롱에 이불도 꺼내져 있었는데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 물쉐큰이라기보다 그냥 막 틀어놓는 걸 일부러. 그런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중품, 통장 이런 게 그대로 있었고요. 훔치러 들어왔다가 피해자한테 들켜서 살인을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급하게 눈에 보이는 피해자의 지갑만 훔치고 달아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위장이라면 범인이 흔적을 안 남겼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작은 방에 2명의 혈흔 족적이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장이라면 면식범일 수 있는 상황이라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네. 서울청에 사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전과를 저지른 전과자 리스트 2,300명이 확인을 했고요. 야, 2,300명. 동종수법 전과자 알리바이 수사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좁혀 나가야죠. 그런데 뭔가 이 범행 동기라도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용의자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피해자는 살해 당시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말기암의 환자였습니다. 말기암이요?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네. 네. 아, 그래서 저항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살해를 당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한이 있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한테 그러니까 굳이 설마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 그렇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범인이 지갑만 가져간 상황이잖아요. 큰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치. 맞습니다. 피해자가 치기공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기공사요? 예. 지금은 치과 치료에 쓰이는 보철물을 네, 만들지만 당시만 해도 치기공사가 무면허로 이를 직접 떼어주거나 맞아. 틀니를 해주는 일을 몰래 했었거든요. 피해자도 치기공사로 주변에서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 일을 했었는데 큰 돈을 벌지는 못했구나. 못했다고 합니다. 아, 무면허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치료는 비싸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와서 해주셨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엄마 아빠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오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많았었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돈을 또 많이 받아가는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갈등 관계가 되게 심했었고 사건이 발생하면 또 용의자로 막 선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네. 있었죠. 네. 게다가 이제 피해자가 군 복무 시절에 낙상사고로 해가지고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을 좀 받으니까. 네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기암이라 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의외로 아내는 굉장히 덤덤했다고 합니다. 덤덤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아무리 게. 말기암이어도. 그렇죠.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지 않았나?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아내 말로는 남편의 잦은 외도,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이제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아이들 양육 문제로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같이 이제 살지는 않기로 하고 혼인신고만 한 거였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남편이 이제 병을 얻어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남편의 외도나 이혼까지 한번 했다고 하니 혹시 남편 앞으로 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경우를 저희 봤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죠. 예. 그런 건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보험 쪽도 저희가 수사를 해봤지만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1억 원 정도로 많지 않았고요. 말기암 환자라 살해 동기로 보험금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단순 강도였던 건가 그러면? 수사팀은 청에서 받은 2,300명의 동종수법 전과자들의 알리바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밤낮으로 탐문을 하고 다녔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용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야. 그런데 그때 집집마다 걸려있던 이것에 수사팀의 시선이 꽂힙니다. 우편함? 아니 태극기? 아, 문패? 요구르트 배달 가방이었습니다. 주머니 같은 네네. 거요? 네. 아. 사건 현장이었던 피해자가 살던 빌라에도 걸려 있었고요. 배달하는 아주머니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뭘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땐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찾는 게 중요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수상한 걸 본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후배가 배달 가방을 보더니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한테 물어보자. 그동안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게 혹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범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범인이 새벽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형사님들이 어쩌면 범인들이 새벽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새벽 시간대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본데. 그러면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를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아주 중요한 진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용의자, 네. 그러니까 아내를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에? 아내분이 지금 용의자 선상에 오른 거예요? 가장 유력한? 네, 용의자 아내를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사망 진단을 말기암이라고. 말기암으로 받은 상황인데 어차피 얼마 살지도 않을 그러니까요. 남편인데.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대체 뭘 받길래 어떻게 아내가 갑자기 용의자가 된 겁니까? 아내 A 씨가 새벽 시간에 젊은 남자 2명이랑 얘기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집 앞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골목에서 섭닥거리고 있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요. 근데 그날 점심 무렵 그 여자 집 앞에 경찰들이 막 몰려와 있더란 겁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아내랑 젊은 남자 둘이랑. 이런 기억은 참 특별한 기억이라서 이게 왜곡되기가 어려운데. 새벽 시간에 누가 든다고 이렇게 속닥거려. 그것도 좀 수상한 것 같고. 내연 관계나 아니면은 청부살인?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근데 정말로 그 아내를 본 게 맞을까요?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 형사님이 요구르트 아주머니에게 혹시 뭐 또 수상한 걸 보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다른 팀 형사님들을 동원해서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물어볼 게 있다면서 집에서 좀 떨어진 그 골목으로 아내 이 씨를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뭐야? 아, 전화가 오네. 누구야? 웬 전화? 형사님,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또 그 골목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이가 좀 들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거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야, 이거 뭐야? 아, 요구르트 아줌마가 형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전화를 형사님한테 하는구나. 전화를 한 거예요? 야, 그럼 형사님이 비슷한 시간대 같은 골목에서 요구르트 아줌마가 목격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만든 거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어우, 소름.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수사를. 대체 그 젊은 남자들은 뭐지? 저희는 청부살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청부살인을. 아내가 범행 시간대에 찜질방에 있었던 것도 알리바이로 미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알리바이를 만들고 찜질방에 가 있을 정도면 특별한 증거가 없이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청부살인의 경우에는 청부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체포한 이후에 누구로부터 청부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대가는 무엇인지가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의자 아내만 가지고 추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 그렇죠. 영화에서도 보면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범행이 끝나면 청법자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고 살해하는 스토리로 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교사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청법자의 자백밖에 없기 때문에 청법자부터 잡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들부터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젊은 남자라는 단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골목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을 잡았을 텐데 통화 내역 뭐 단서는 없었나요? 단서가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야? 아내 이 씨의 6개월치 통화 내역과 동선을 쫓아서 추적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팀은 매일 밤 또 다시 모여서 하루하루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막내 형사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기 근데 왜 휴대폰만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공중전화. 신입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휴대전화를 쓸 때잖아요. 2004년도면은. 다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선배 형사들이 모두 제 앉혀라. 요즘 누가 공중전화를 쓰냐. 그러면서 그 막내를 끌어서 앉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윤 형사님이 막내 형사님의 얘기를 예사로 넘겨듣질 않고 이 아내의 평소 동선을 따라서 그 주변 공중전화의 통화 내역을 뽑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뭔가 엄청난 게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공중전화면 그게 언제 누가 전화를 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하죠? 평상시에 이 아내가 어디를 동선으로 쭉 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중전화를 다 확인을 해서 통화 내역 결과를 받아들고 아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게 정말 한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렇겠다. 많이 없으니까. 네. 한 대당 거의 대여섯 통의 통화 내역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겹치는 휴대전화 번호가 하나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공중전화를 거의 안 쓰니까. 그 아내 동선의 공중전화마다 야,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야, 막내 형사님이 진짜 한 건 제대로 하신 거네. 진짜로. 근데 그 승진 줄만하다. 또 이걸 또 흘려듣지 않으신 것도 그치.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 명의자가 누구예요? 30대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번호는 사건 발생 직후 해지된 상태였고요. 30대 여성? 갑자기 여성이 왜 나오지? 그때 골목에서 만난 사람 남자 2명이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 명의는 어차피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번호가 해지돼 있다고 하니까 일단 뭔가 있긴 있나 본데 그래서요? 명의자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번호는 남동생이 썼던 거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해지했다고 했고요. 그 후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명의 전화를 썼구나. 근데 그날 이후로 잠적을 한 상황이고. 이름은 수상해지죠. 그래서 그 해지한 번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유독 자주 통화를 한 또래 남성이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번호는 그때까지도 계속 살아 있었고요. 아, 또래 남성. 아내 이 씨가 사건 당일 새벽에 만났던 젊은 두 남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남자 둘이면은 의심이 되죠. 점점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 또래 남자는 강원도 고성으로 거주지가 나왔는데 사건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현장 인근 기지국에서 둘 다 위치가 잡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양천에 있었다면 이거 완전 수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화기가 살아있는 남성이 사는 강원도 고성으로 바로 샀습니다. 그래야죠. 그 또래 남자는 집에 있었나요? 그때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게 실루엣으로 슬쩍슬쩍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죠. 그랬더니 고성 사는 남자 말고 아내 A 씨랑 통화를 했던 남자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고성까지 쫓아올 줄 모르고 거기 숨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왜 왔는지 알지? 하니까 바로 네, 살인사건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천부살인이 맞네. 게임 끝이네. 두 놈 맞았네.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시인을 했지? 그러니까. 그거 누가 시켰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두 놈을 따로 분리해서 차에 실어놓고 이제 양쪽에서 물어봤는데 이모가 시켰다고 둘 다 털어놨습니다. 이모가 바로 아내 이 씨였고요. 야, 이모가 이 씨였어. 그럼 아내가 시킨 게 맞았던 거예요? 네. 친이모는 아닌 거죠? 이모라고 부른 거죠. 범인들에게 이모라고 불렸던 아내 이 씨는요. 아주 집요하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집요하게. 야,
이놈들이야? 네, 저 두 남자인데요. 남편 죽여달라고 내가 알고 있었어. 빨리 와라 아빠한테 갔어. 이미 돈도 받았고. 아니 이게 얼마 살지도 못할 남편을 왜 빨리 살해하라고 재촉을 하는 걸까? 근데 전과자였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게 원래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전과는 없었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였고요. 둘 다 도박에 빠져 이미 그 받은 착수금을 세 차례에 걸쳐 한 400여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모두 도박으로 날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그리고 도박으로 다 날리고. 사람 목숨까지. 정말 기가 막혔던 건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내 A 씨를 만나 계획을 짰는데요. 교통사고로 이장의 시신을 절벽에 밀어뜨리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강도로 이장을 해서 살해를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10개월 동안요? 야, 거진 1년을 계획을 한 거예요. 아내는요? 바로 체포했나요? 네, 살인범들을 잡자마자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한테 바로 아내 A 씨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요. 후배들이 갔더니 마치 형사들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체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체념이고 뭐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때린 게 무슨 말이고 애를 또 가르치고 그게 애들한테는 깊이나 심하게 애를 낳는 건 나는 그거고요. 에이, 이건 핑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족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빨리 신고를 했었어야지. 10개월 동안 그러면 그렇게 맞는 애들을 방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말도 안 돼. 신고를 빨리 했었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기회도 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아내가 6년간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요. 본인의 의도를 감추려고 남편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남편 외도 때문에 한번 이혼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들켰다고 남편을 죽여? 근데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그 10살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평생 그거를 내 눈에 계속 붙여놓고 사는 거야. 그 장면을. 그러니까 잔인한. 그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걔가 발견할 거라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 완전히 네. 그리고 본인 찜질방에 가 있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진짜 나쁘다 정말. 지금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범행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할 준비를 해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형사님들도 남편의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아내 이 씨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내의 살해 계획은 이보다 더 오래 전부터 시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응? 그럼 다른 누구한테도 또 청부를 의뢰했던 거예요? 아내 A 씨가 살인을 처음 의뢰한 건 중국인 여성이었는데요. 착수금만 받고 잠수를 타고 도망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한 언니한테 소개를 받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소개를 해주지? 그럼 청부살인범을 소개해준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친한 언니라면. 그럼 그 사람도 잡아들이셨던 거예요? 네, 이미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대를 사기치고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던 여자였는데 이 청부살인 사건으로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 사기꾼까지 껴있었던 거네.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는구만. 아 근데 진짜 누가 나를 죽이려고
10개월 동안이나 이 계획을 했다라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리고 집에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보고 웃으면서도 머릿속은 죽일 생각.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장례식도 차분히 치르고 보험금도 청구해서 생활비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남편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인을 청부하고 범인들에게 빨리 하라면서 재촉까지 했었던 걸까요? 아내 이 씨는요, 수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다가요, 결국 마지막에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저는요, 단 1분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도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요. 자기가 우리 애들 학원비를 줬어요? 생활비를 대줬어요? 아니,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남자한테 기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괴롭혔다고요! 아니, 그러다가 왜 죽을 때 돼가지고 집에 기어 들어오냐고요! 누가 같이 살자고 했냐고, 내가 그 꼴을 왜 봐야 되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그 꼴을 내가 왜 봐야 되는데!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내 이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살해범들은 15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준 여성은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죄다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겨봐 이 채널.